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계 탐사라는 걸 배웠잖아. 오늘은 그런 행성을 통해서 그 행성에 살고 있는 또는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외계 생명체를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자.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즉, 외계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지. 자,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행성을 다 뒤져볼 수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 특별한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아보면 훨씬 더 외계의 생명체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그 조건부터 먼저 맞춰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렇게 외계 생명체 또는 우리도 그들이 봤을 때 외계 생명체가 되니까 외계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행성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거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왜 물이어야 하냐면 물은 비열이 크거든. 그래서 열을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행성의 온도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용매가 돼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결국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도 도와준다는 거지. 이런 여러한 특징들에 의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무엇이냐?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내는 거지.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해당하는 어떤 별이 있으면 이 별의 다양한 별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별의 특성이 있겠지? 이 별의 특성에 맞추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액체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 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단 말이야. 별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첫 번째, 별의 광도.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별이 내놓고 있는 표면 온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광도가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다 이렇게 찾아줄 거야. 즉, 이 광도에 의한 에너지로 별까지, 이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는, 행성까지의 거리, 이 거리로 비교했을 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광도로부터 받는,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 즉 광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물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멀면 여기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고체인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니 액체인 물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 별의 밝기,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 가능 지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중심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중심별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생명 가능 지대를 찾아가게 되는 거야. 이 생명 가능 지대를 찾으려면, 자, 두 번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앞에서 찾은 것은
물이 가능한 조건이었고, 즉 액체인 물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었고, 이제 실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굳이 왜 물로 찾았겠어? 바로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바로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지역이 생겼잖아. 이 생명 가능지대에 행성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보세요.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잡혔는데 행성이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 얘는 액체인 물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제로 우리가 찾고 있는 행성이 바로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이 중심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바로 이 중심별의 질량을 확인할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이 별이 빠르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끝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주계열성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짧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우리는 질량이 클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별의 수명이 짧아. 그래서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일이 어렵다. 반대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너무 별에 가깝게 형성이 되겠지? 별에 너무 가까워지면 거기에 있는 행성은 이 중심별로부터 받고 있는 당기는 힘, 일명 중심별에서 받는 중력의 힘이 너무 커. 그러면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했을 때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렇지. 원심력도 크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져.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태양계에서도 어떻게 되니?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따라갔을 때, 목토 천해까지 갔을 때 수성이나 금성의 경우 그만큼 공전 속도가 빠른 반면 자전 속도가 느리게 되잖아. 그래서 자전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아지면 그렇지. 달처럼 결국은 낮과 밤이 없어진 상태의 행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지. 세 번째, 적절한 대기가 또 하나 있어야 돼. 이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으로부터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 중 우리에게 해로운, 생명체에 해로운 전자기파, 즉 자외선 등이 있잖아. 이런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자외선을 차단.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또는 별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다 복사 방출하지 않고 잡았다가 다시 보내주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주잖니.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 그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이것이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자기장이 있어야 돼. 자기장이 있어야 일명 태양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처럼 유해한 우주 입자를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장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자전축에 경사가 있으면 좋아. 자전축에 경사가 있어야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계절 변화가 나타나면서 늘 뜨겁지만도 늘 춥지만도 않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생명체는 적응하고 살기가 유리해지게 되는 거지. 6번째, 위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위성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자전축의 경사가 안정화가 되고, 또 하나는 혹시 모르는 우주에서의 떨어지는 운석들 이런 것이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운석의 충돌 또는 미행성체, 소행성체 이러한 다양한 소행성의 충돌을 대신 막아줄 수 있는 완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사실은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우주 탐사를 하면서 행성을 찾을 때 바로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고 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성을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성을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성이 찾아지면 이제 그 행성 안에 실제로 생명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두 번째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 탐사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탐사 활동은 우리는 일단 어디부터 조사할 거냐?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내에도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찾아내서 그런 행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단 탐사정을 보내서 탐사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탐사정이 가서 실질적으로 생명체가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겠지라는 경우로 지금 찾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경우가 아닌 또 다른 행성, 그런 행성에는 생명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지구 안에서도 극한 환경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 외에 또 다른 곳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에는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있어요. 이 운석을 연구해서 그 안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운석 연구, 운석의 분석법이 있다. 두 번째, 태양계 내가 아니라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럴 때는 지금처럼 탐사정을 직접 보내서 연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망원경으로 멀리까지 사진을 찍어서 조건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오고 있는 전자기파들을 분석을 하는 거야. 자연적인 전자기파도 있겠으나 혹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전자기파는 없을까? 라고 찾아내는 거지. 굳이 인공적인 전자기파를 보낼 정도였다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외계의 생명체가 있어서 또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렇게 전자기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외계 생명체 탐사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바로 세 번째,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의는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는 지구를
완전히 안다 또는 지구의 생명체를 완벽하게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바로 지구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직까지 모르거든. 그래서 지구 생명체의 탄생과 지금까지 변화가 되어 왔다는 진화에 대해서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초기 단계라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연구할 수가 있잖아. 그거의 연구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우주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 안 보였거든, 몰랐거든. 그래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확인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외계인에 대한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어디서 UFO가 나타났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비행물체란 뜻이잖아. 그것이 외계인일까? 라는 궁금증으로 우주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우주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알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낸다면 인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지구가 과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해결의 방안으로 또다시 우주의 생명체, 우주의 행성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공부했다. 또다시 오늘은 여기까지.